온 나라 전체 국민 군인을 인질로 잡고 히틀러처럼 할까 봐.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왔어요. 자식이 한해서는 잠을 못 자요.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개새끼도 저렇게 욕먹는 건 없을 거요. 삼대서 없애버려야지.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북한 국방학원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범위나 직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출판사는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북한 군수산업계인 이경제위원회, 용변 핵연구단지를 다 총괄하는 유일한 비밀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성 주석의 핵야망, 국방과학 발전 야망, 군수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대치되어 있으면서도 북한은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핵 군수산업체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모르더라고요. 어느 체제를 분석할 때는 시스템부터 봐야 돼요. 지휘 라인 시스템을 모르면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일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실줄에 꿰야 정확한 정보 추리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알 길이 없죠.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한 게 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스템을 알려준 것. 관리 라인, 지휘 라인, 영변 지휘 라인, 이경제위원회 지휘 라인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알려줬어요. 정책은 김일성 적석이다. 그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있다. 그 밑에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있다. 요 라인을 딱 타고 군수공업부 밑에 이경제위원회 국방과학원 영변 핵연구소가 있다. 이걸 알려줬어요. 한 개의 국가의 비밀스럽고 위험한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폭력수단 관리하는 데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모든 체제를 볼 때 본질을 분석할 땐 첫째 시스템을 봐야 돼요. 교대죠. 골조. 그 안에서 다 그 선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앉아서도 영변이 어떻고 이경제 말하고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가 순간을 판단해요.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줬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분야의 기본 본질적 비밀을 다 넘겨준 거나 같아요. 총체를 넘겨줬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걸 넘겨준 거예요. 탈북에서 정말 저 광야를 헤매던 나를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나를 대한민국에 받아준 전쟁 분야 출신이에요. 북한에서. 적국에서 온 사람을 받아준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그 고마움 때문에라도 나는 그걸 다 선사해 줘야 돼요.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내 양심이에요. 그 국정원 조사기관에 있을 때도 그거 잊어먹을세라 시간을 다투면서 17년 동안 쌓였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건 프로젝트가 한 달하고 단번에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모든 무기 개발이 하나 나오면 10년 이상 하기 때문에 그 흘러온 가다리 작동 원리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뭐 무기 하나 개발하는 거 1년에 완성하고 다른 종류로 넘어가고 이게 쌓여서 그 종류가 너무 많으면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 갖고 40년 뭉개는 게 북한이에요. 그거는 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더더구나 한미 동맹을 위해서 기여했다면 자랑 아닌 자랑이죠. 응당해야 될 거지만 그거는 제가의 많은 면에서 아직은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 분야는 그렇게 남겨놓는 게 모든 데 위해서 좋은 거예요. 국가에도 좋고 기관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사실 배어 있어요.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탈북을 1997년 8월 10일 새벽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너무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 남양 앞에 있는 도문적 야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쳤으니까 꼭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직결처형이에요. 그 분야에서 나밖에 나온 게 없어요. 나는 내 몸값을 정확히 알았어요. 김일성 주석이 보는 나의 몸값, 북한 밖에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정체가 뭔지
안다면 나를 분명히 필요로 할 것이다. 내 몸값을 나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분야 비밀이 나간 적이 없다는 거 그 최대의 자랑이니까. 국방과학원 이경재위원회 군수 공장에서 뛴 놈은 있어도 상부구조에서 뛴 건 없거든요. 매일 아침 김일성 족속이 꿈꾸듯이 배도 넣는 그 지시문들을 17년 동안 매일 보고서 숙달하고 글씨 나기 때문에 누구도 날 못 당해요. 우리 기자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글을 빨리 정확히 제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대학 공부는 그렇게 못했는데 글을 왜 그렇게 빨리 잘 쓰는지 모르겠어. 감동적으로. 선전대국에서 이 재능도 목숨 유지하는 데는 좋더라고요. 뭔가 좀 수려한 말들로 이렇게 잘. 네, 간부들이 나밖에 안 불러요. 선전선동도 명령과제로 내려오니까 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데려다 쓰면 제 기한 내에 질적으로 쓰질 못하는데 나는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승인 받으려 들어갔댔거든요. 평양에. 뛰라. 누구도 믿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는 북한군 보위사령부 간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는 대한민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우선 미안하고 인간이라면 양심이 꺼려서 우리 딸 때문에 국적이 없는 쟤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외동딸은 이렇게 놔둘 수 없겠구나. 대한민국 연락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글을 썼어요. 글로 승부해야 된다. 쫓는 신이 있으면 구원해주는 신이 있다고요. 수기를 딱 써놓고 정리를 몇 부 해놓고 하나 하늘에서 집안에서 기도하는데 혹 내 마음에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선한 신념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상 천지 하늘 아래에 너를 죽일 자는 없다. 머리를 들고 다니라. 그리고 그 글을 메고 떠났어요. 그 도시에 있는 유일한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묘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주 신사가 쭉 오더니 혹시 북한 사람 아닙니까? 예. 숨길 이유도 없어요. 새벽에 그런 메시지까지 받고 나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몰골을 보고 알았대요. 눈은 도끼가 펄펄하고 얼굴이 시꺼먼데 정신줄 놓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고고하게 앉아있는 그게 보고 북한 사람이란 걸 딱 알았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뭘 했습니까? 아이고. 더 말할 그 기운도 없으니까 내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한 부를 줬어요. 손으로 쓴 거. 정보기관에는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긴 걸 쫙 읽어보더니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선생님 내가 이 글을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내가 썼지만 이걸 어디에 도망자의 신세 중국 신문에 내겠어요? 어디에 내겠어요? 내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가져가세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신. 줬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나는 그 글이 동아줄이 돼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 다른 모든 탈북민들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고맙고 또 고마운 자유대한민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답니다. 기자님을 데리러 오신 거네요. 나는 거기에 더 보답해야 되겠기에 더 열심히 김일성 족속 패는데 올인해 버립니다. 저게 이 한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인류의 원수이기까지 해요. 나는 북한에서 대학 출신으로서 김일성 족속의 모든 도작, 방침,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뼈와 살에 새기고 그것을 종자로 핏줄로 문풍으로 해서 글을 꼬박꼬박 써야 된다. 이 선상에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김일성 족속의 모든 교시 말씀 얻음에도 폭력적인 게 없어요. 이민을 굶겨야 한다는 말도 없어요. 국가 경제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시는 많이 내려오지만 북한의 현실이 그걸 받쳐 못 주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론이 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론리가 따로 있듯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네 야망을 내놓고 그걸 추구할수록 신격화 야망, 궁극주의 야망, 자본주의 멸망이라는 망상적인 야망, 이 모든 거 놓고 볼 때 이 조그만 나라가 분수도 없이 미천도 없는 나라가 온 국력을 되찾아서 그걸 추구한다는 게 그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밤낮 이게 끝나면 인민이 무릉도원에 가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기자로서 내가 겪는 현실, 내가 취재하는 모든 현실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긴다. 네,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70년대까지는 밥은 먹였어요. 80년대 중후반에는 죽도 못 먹였어요. 90년대부터 아예 배급을 잘랐어요. 이 망거의 기만자들이고 악당이로구나. 그러면서도 정책을 수정 안 해요. 끝까지 내밀어요. 허리를 더 졸라먹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이거 다 풀린대요.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전체 이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해서 나라가 응당 줘야 되는 배급을 앉아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 물건을 살기 위해서 훔쳤다. 이거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 김정은, 김일성 족속이 할 말도 없어요. 주인이 주인 걸 가져갔는데 뭐라 그래? 북한 주민들은 형체만 남아있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요. 그래서 거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 세대가 물려준 관성대로 죽이지만 않으면 사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항상 북한을 바라볼 때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외부 세계는 그가 누구든지 길가의 돌을 함부로 차시지 말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은 적수공권의 북한 주민들 혼이 그 밑에 다 있다고 늘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김일성 족속을 두고는 죽을 수도 없어요. 저 체제를 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 먼 데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유, 북한 언론은 뭐, 북한 언론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리 출판 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위력한 선정, 수단이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박아놨어요. 어느 출판사에 가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 하나, 말 하나, 표현 하나 우리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딱 김일성 족속이 모든 지시에 준해서 김일성 족속이 배워놓는 모든 정책을 종자료해서 문풍과 오풍대로 딱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어기면 어느새 없어져요. 북한의 전체 주민 구성, 직업 구성에서 제일 많이 정치범 정세에 끌려간 게 프로스로 보면 기자일 거예요. 많이 없어졌어요. 김일성 족속의 처지에서 볼 때는 반동적인 표현, 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력한 선전, 수단이며 주민교양의 그 전초선에 있는 필봉을 둔 혁명전사는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혁명의 필봉이라고 딱 돼 있어요. 북한 기자들은 편을 쓰고 글 쓰잖아요. 그래서 혁명의 필봉을 둔 언론 전사로 딱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엄청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긴 하나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듣기 싶으면 듣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계획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그 시스템에 참가해서 들어야 돼요. 영향력 있고 말고 귀 열려서부터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편안한 게 북한 주민 삶이에요.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대비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옳은 거니까 악착같이 외부 문물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김일성 종교 집단이죠. 김일성, 김정일 세대에 올라와서는 김일성주의화, 온 사회 주체 사상화, 북한 주체 사상화, 남조선 주체 사상화, 온 세상 주체 사상화, 또라이예요. 60년대는 또 종족이라도 잡았지 지식인들. 70년대부터는 말반동이 오면 조금만 발언 실수해도 잡아갔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귀찮아서 듣지도 않아요. 그거 안다고 해서 밥이 차려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오늘 김정은 시대의 모든 언론 트렌드는 모든 그 단어들이 군사호, 폭력지 군사호로 다 돼 있어요. 정돌교, 결사전, 전야전, 최고고지, 중요고지, 전초기지, 혁명전사. 연필 몇 개 만드는 것도 명령이에요. 북한에서는 당정책 집행은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모든 문구가 군사용어로 변해버렸어요. 김정일 때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모든 국가의 정치의 표현들이 군국주의, 군사용어로 변해간다는 거는 맞바지 왔다는 뜻이에요.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에서 수습이 가능한 단계를 지났다는 뜻이에요. 진경 나팔이 어떻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령하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고. 경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에. 인민 반 먹이는 것도 사회주의 12개 중요 고지 중에서 최고 중요한 고지라고 하는 놈들이 김일성 족속이에요. 농사 짓는 것을, 인민 밥 먹이는 것을 최고의 중요 고지라고 말이 돼요. 북한만 밥 먹나? 농사 짓나? 북한 김일성 족속은 다 파괴했어요.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저체제에서의 제하층 계급으로 뭉개놓다 나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잘못만 하면 농촌으로 추방해버려요. 탄광 아니면 농장이에요. 농장은 북한에서는 노동자도 없인 여기는 직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게 원리적으로 말해요. 북한의 언론이 뭘 변했나? 보다 극단한 군국주의 용어로 다 변했다. 정상적인 호소력이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전쟁하듯이 다 해요 지금.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저런 체제는 오래 못 갑니다. 끝에 왔어요. 바보와 모조리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멍청이는 뭔지 알아요? 개뿔도 모르면서 자꾸 판단하는 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내 피셜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고. 김정은은 이 둘에 다 속해요.
학력이 없어요. 일단 김일성, 김정일, 김경희까지는 정확했거든요. 이놈은 어디 가서 무슨 공부했는지 몰라. 통째서 스위스 뉴욕 스위스에 가서 뭘 배웠는지 누구한테도 알려주질 않아요. 놀았다 그 뜻이에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일 자랑할 만한 게 국가 지도자라면 자기 PR을 위해서도 자기 학력, 박사, 학위요 뭐요 다 공개하잖아요. 정근이는 못해요. 없기 때문에. 스위스 졸업증 내놓은 적도 없어요. 걔가 하는 모든 연설, 발언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아주 엉뚱한 말을 잘해요. 김일성 족성은 어떤 경우도 본질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가 급사다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훈으로 올라가 앉았어요. 얘는 북한에서 살면서 학교 다닌 경력도 없어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경력도 없어요. 어떤 놈은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나왔다고, 또 어떤 놈은 뭘 나왔다고 하는데 김정일이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고 쭉 플러스 합해보면 제가 지금 80이 돼 있어야 돼요. 북한을 우리가 정상국가로 보면 안 돼요. 첫째, 북한 체제를 지구촌에 존재했던 어떤 동서고의 모든 체제 중에서 가장 기형적인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첫째, 김일성 족속 저 체제는 노예주의, 봉건주의, 신종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믹스한 나라예요. 노예주의 징표가 뭔지 알아요? 전체 북한 주민이 김일성 족속의 초상화를 가슴에 달아야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또 전체 북한 주민이 집에 들어가든 직장에 나가든 거리에 나가든 김일성 족속 초상화 동상 계속 참배해야 돼요. 출신 성분 무슨 이런 걸 따져서 등급을 나눠놓고 기득권은 영구히 기득권, 비기득권은 영구히 비기득권. 대대손손 농민의 자식은 농민이 돼야 한다. 군국주의,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한지 알아요? 저 분수에 맞지도 않는 국력을 가지고 전쟁 준비, 국력 강화에 몽땅 초요탄할까 저렇게 된 거예요. 산업 역량이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국가 그 자국 땅에서 나는 어떤 전략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봉건주의 상징이 뭐예요? 인간사회에서 여자 천시. 그거 있어요. 북한의 모든 기득권 중에서 간부 비율이 0.5%도 안 돼요. 민족 고유 유한 남전 여비 그 풍토가 저 땅에는 맥락해요. 여자가 까불어.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여자를 멸시하는 그 모든 언행이 일상어예요. 12종 같나, 개 같나, 쌍 같나, 똥 같나, 무슨 같나, 그 쌍말이거든요. 여성 비하 발언이거든요. 여자만 보면 화가 나면 그렇게 욕해요. 그게 북한이 오늘 모여 있는 문명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여자 욕할 때는 12종갓나를 다 불러댄다고 그래요. 종갓나라는 게 제일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12개를 앞에 형용사를 붙였다는 거 여자가 얼마나 그 멸시 대상은 그러겠어요. 그 유명한 북한의 작가 천세봉 선생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내가 젊은 날에 적유혁명 활동을 해보니 값싼 여자는 만푸 한 개면 알아보더라. 빵 하나면 여자는 얼마든지 후린다는 거예요. 난 그 원문을 봐서 그래요. 여자로서 용납이 안 돼서 그렇고 후계자는 수령 다음에 비밀이 후계자 비밀이에요. 아이 때부터 저렇게 끌고 다니는 건 후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령 옆에 후계자를 너무 빨리 오픈하면 후계자 중심으로 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재 국가에서 파벌이 생기면 끝나버려요. 수령에게만 충실해야 되는데 세당 잡히는 셈치고 미래를 저축하는 셈치고 후계자 주변에 음모꾼, 아참꾼이 모인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너무 빨리 세우면 그렇게 돼서 당파가 나오고 결국은 정당에는 수령의 위협을 흔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안 세워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빨리 세운 것은 이 뒤에 혹 수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끝까지 김정일 kup사하는 날까지 김정은을 세우지 않은 것은 자기가 후계자 돼가지고 일찌감치 추대돼가지고 아버지의 권력을 하나하나 뺏으면서 자기 주변에 팔을 형성하고 혼자 다 주물딱거린 거예요. 김정일이는 이거 알았기 때문에 69세 kup사할 것도 점치지 못하고 그때까지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세운 거예요. 후계자가 아니니까 정은이가 외로우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그거 애송이요. 후계자가 올라앉았으면 독재자가 아니래도 자기 아버지든 할아버지가 부리던 기득권을 쓸 것 같아요. 자기는 혁신에 나가야 되겠는데 선대보다 더 다른 보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걸 보여줘야지 이 자기도 피할 게 있잖아요.
국민을 향해서 이런 역량이 없어요. 김정은한테는. 그래서 이거 똥모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김정일은 그걸 만들었어요. 김일성 밑에서. 얘는 공간도 없었고 그 경력 자체가 만들 수가 없는 경력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놓은 중태기,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자라는 망태기에 김정일이 죽다 내가 쑥 들어간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요 공포 때문에 깨닫은 다음에는 어느새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 사이는 김일성 족속, 김일성, 김정일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누구보다도 살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은 바른 말을 안 하고 입 다무는 것이라는 걸 너나 없이 50년 겪다니까 애들도 다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인민으로 변경이 됐어요. 반항하더라도 도망칠 루트가 있어야 되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북한 체제인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러시아 대국, 그 다음에 공산 중국의 38선이에요. 바다 건너가서 일본에도 못 세워요. 신축성 있게 북한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해외와 국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환경도 북한 주민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 끝이기 마련이에요. 오늘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의 그 원인과 요인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시스템을 김일성 김정일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긴 적이 없어요. 간부 하나 떼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협의체를 걸쳐서 딱 했어요. 이놈은 제 맘대로예요. 이거 독재 국가일수록 시스템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유지하는 길이에요. 김정은이가 그걸 유지 못한다는 거는 국가의 운영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 모자리니까. 둘째, 그 시스템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인성이 너무 개바닥이에요. 제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이놈은 회의에서 떠드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계속 앉아서 연설 반나절씩 하는 거 얘 그것도 싫은 거예요. 건달이니까. 어느 간부 때라 어느 간부 때라. 북한의 간부 처리 문제는 철저히 협의체를 통해서 딱 하게 돼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은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체제 유지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밖에서 언제 한번 간부를 떼고 붙이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걸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모든 북한 체제의 붕괴의 위험이 김정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 원리, 제도의 작동 원리도 자연의 원리와 똑같아요. 저렇게 파괴되면 하늘이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백성이 벌을 내리든지 내리게 딱 돼 있어요. 김정은 주변에 자기가 키운 기득권이 없는 이상 김정은이도 이제 뭐 멀쩡한 지도자 같아도 어찌 보면 정치적 고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있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뭐 푸른제 군사성명 이거 다 거짓말이고, 난 그때 평양에 있었댔고 우리 아버지 군보이사령부 출신이에요. 다 있었죠. 89년 제13차 세계청년 학생 축전 그거 벌려놓으면서 어찌어찌해서 북한이 진짜 화약에 불을 달아놓듯이 달러 바람이 확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해외에 유학 갔던 애들이 달러벌이를 해보겠다고 날치다가 다 강제 소환됐지. 걔들이 무슨 반 김정일 소설 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소설 중에 소설이죠. 북한은 지옥이라는 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난민들이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필사적으로 탈북하는 건 북한 체제가 이제 졌다는 그 뜻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세계적인 모든 지구촌에서의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위를 놓고 볼 때 비교나 돼요. 북한은 개시나만 한 나라예요. 저 혼자 까불고 있지, 정문이 혼자. 북한 인민도 입 다물고 있어요.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북한 지대에 자유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통일도 연방제 통일이 뭐요? 다 필요 없고 그 지역은 자유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 대한민국을 모델로 돼야 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체제의 혈액형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호전적인 정말 대내외의 적을 만들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악독한 체제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는 정상적으로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체제예요.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게 둘이 국가 동족으로서 두 체제를 달리한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이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지할걸요. 군대를 국방을 유지해야 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그걸 제어하고 방어하고 이런 데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지출이 있어요. 북한이 자유화되면 대한민국 국군
지금처럼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국방비 지출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보는 건 이거예요. 분단으로 인한 비용 낭비라는 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걸 위해서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그 걷지도 않는 나라에 38선 딱 맞고 위에 딱 있으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몽골, 러시아, 이거 모든 걸 다 돌아다녀야 돼요. 북한이 정리돼서 대한민국과 혈연을 같이 하는 경제적 시스템이 떡 서면 우리 한반도는요, 통행료만 받아 먹어도 굉장한 돈이 들을걸요. 싱가포르처럼. 그리고 피곤해요. 분단이 주는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나가면 서로 싸매야 돼요. 서로 공격해야 돼요.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며 역사의 승리고, 그게 이 민족의 미래도 맞는 거예요. 심포시 바닷가 양식 해서 심포를 부자시로 만든다고 김정은이가 거기 가서 떠들었습니다. 거기도 인민군대가 맡아서 바다 양식을 해야 돼요. 원산에 가서 또 연설했어요. 강원도의 명사 심리를 인파 심리로 만드는 관광지로 꾸려야 된다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북한 주민 개개인이 개인용 차를 가질 수도 없는데 주차장을 넓게 내고. 무슨 소리요? 그건 또 자기네가 스스로 대한민국에 우통 쓰면서 금강산 광경을 깨버렸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던 수익이 딱 끊겨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주차장 건설이 어떻고 관광지로 꾸린대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양두구육을 하고 인민을 위해 한다는 양대가를 걸어놓고 개고기 팔겠다는 짓이에요. 지금 군 장성들이 다 서 있어요. 협의회 하는데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북한 군대 진짜 18살에 만 17살에 나가가지고 30살이 되도록 정말 병령, 그야말로 갇혀있는 노예예요. 명령 하나로 어디든 끌고 다닐 수 있고, 먹이지 않아도 군말 없고 먹여도 군말 없는 그야말로 노예 분대를 건설장, 관광지 건설, 양식업 건설, 공장 건설, 삼지형 건설, 발전기 건설, 물길 파기 건설, 전적지 건설 다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다 파견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 인민들은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북한 군대가 그 대체 역량으로 노력군으로 이제 고차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독일이 마지막에 너무 급하니까 애들한테도 이런 꺾어 십자가 모자 떡 씌우고 끌고 다닌 것처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면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 베이스는 경제예요. 경제. 그걸 움직이자면 필요한 원료 자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기계, 땅, 이거 모든 게 있잖아요. 도로다. 세 번째는 노동에 대한 보수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북한은 이게 다 파괴됐어요. 그래도 만날 앉아서 지금도 까불 게 없으니까 만리를 보는 주목 인공위성. 북한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는 군사위성. 군사위성 유사품으로 보시면 돼요. 유사품이에요. 그 다음에 핵전술 잠수함. 핵전술 잠수함 유사품으로 보면 돼요. 가짜라는 소리죠. 유사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도 그런 전략물자를 가지고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런 거 시험할 때 국가 지도자가 나가 있질 않아요. 한번 우리는 보유했다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심심하면 위성쏴. 그렇죠. 공개 안 할 뿐이죠. 1호댁, 2호댁, 3호댁 가득할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수발두는 여자들 이름도 없어요. 당중앙의 관리부서들에는 1호댁, 10호댁, 30호댁, 30호댁까지 나갔으면 30명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김정일이 자식들 김정은이나 적자에서 나왔다는 적성자는 아니잖아요.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지금 드러난 건 그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남자가 드러난 건 없잖아요. 다 여자 아니에요. 또 뭐 몇 놈이나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집에서 아들 새끼들이 잘하고 있겠죠. 씨를 많이 뿌리기로 유명한 놈이니까. 우리가 북한 독재제 4대 갈까요 말까요? 이거 부질없는 논쟁이에요. 3대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각오로 북한 문제를 대해야 4대를 못 가요. 김정은이는 오늘에 걸린 건 건강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한 저체제의 치명적인 허약성, 위험성 때문에 저건 4대를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4대 가겠나 후계자가 어떻고 이거로라는 거는요. 그 가십거리나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없애버려야지. 무조건 이 대에서 없애버리자는 각오로 북한 문제를 대해야지 청기가 움직여서 빨리 없어져요. 몰라 부질없이 4대도 아닌데 4대 갈까요? 8대 갈까요?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김일성 족속은 중국 땅에 400억을 절대 묶어놓지 않습니다. 빚지기 많기 때문에 빽 떨면
너네 옛날 빚 대신으로 사업한다 하면 끝나버려요. 북한 자체가. 그리고 북한 김일성 족속의 그 당자금 환율에 일개인이 400억을 들고 움직일 정도로 파워가 없어요. 그 400억을 왜 개인이 들고 다녀요? 들려주지도 않거냐. 있다 해도 항상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김일성 족속도 다 대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억 들고 왔대도 믿겠어요. 400억을 개인이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김일성 족속이 그걸로 어떤 다른 비정상 국가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산다든가 군사위성, 스텔스 키를 산다든가 그 목적이 아니라면 누가 개인에게 400억을 들려줘요? 믿지 않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외화를 관리하는가? 국방과학원 원장한테 이러한 그 국방과학에 필요한 윤정기재를 사오라 하면 400억을 주질 않아요. 이 대표단이 해당 은행에 날아가서 모든 김일성 족속 비자금 관리하는 은행들에는 상주 주재원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이런 선에 한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딱 사인한 돈만큼 찾아가지고 그 현지에서 계약하고 빈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400억이 개인이 손에 머무르는 날짜가 24시간도 안 될걸요? 40억도 아니고 400억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 들고 모든 대북 유엔 제재를 받는 조건에서는 뭐도 살 수가 없어요. 군사 장비 아무리 필요해도 제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은 돈에 한해서는 최대의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들고 뗐다, 어느 나라로 갔다. 그 문서는 김일성 족속은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독재 국가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비밀이 너무 많고 모든 걸 하는 일마다 범죄니까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모든 구소련도 그렇고 해체됐을 때 자유세계가 그렇게 놀랐다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봤는데 택도 없더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값도 결제해서 내보내는 게 외화라면 그게 김일성 족속의 작태예요.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뢰성을 나 개인적으로 북한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내가 99년 1월 16일에 들어갔는데 북한을 어떻게 알겠는가? 천만의 말씀. 북한은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오직 수립된 첫날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야망을 위한 수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역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변하지 못해요. 북한 김일성 족속의 비자금은 혁명자금, 당자금으로 딱 되어 있어요.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령의 안녕, 수령의 행복, 수령의 만족, 수령의 기쁨이 혁명의 만족, 혁명의 승리적 전진, 혁명의 성패, 기저귀까지도 다 가지고 그걸로 살걸요. 그래서 수령이 쓰는 거는 뒤닦게 해도 혁명 자금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이 범죄 국가로서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제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가 아무리 달러를 많이 벌었어도 한 푼도 못 써요. 미국의 금융 제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만 해요? 일본도 해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손에 들고 굴리는 외화 정상 국가라면 무기 밀매 업자들도 북한하고 거래를 안 했다 그 뜻이에요. 김일성 족속이 비자금으로 그놈의 족속이 쓰는 거는 안녕, 향락품이죠. 그 다음에 건강, 보신품, 그 다음에 무슨 유흥, 향락품, 이 모든 걸 승용차고 먹은 사들이 가는 거 어찌 색다른 승용차만 몰고 나와도 유엔 대북 제재 딱 들어가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감시가 들어가요. 한탕은 할 수 있어도 두 번은 못해요. 그 돈이 어떤 돈들이에요? 북한의 초등학교 애들부터 가을에 콧물눈물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 뚜고 송이버섯 따고 전체 인민이 강바닥에서 사금을 캐고 조개 잡아서 해외 밀수를 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번 북한 주민들이 피땀이에요. 당중앙위는 조직부, 선전부, 행정간부부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북한의 기득권이 직위와 레벨이 되는 자들이 1순위가 재정정립에 들어가는 걸 최고로 소망해요. 달러를 마음대로 쓰진 못해도 볼 수는 있으니까. 돈이라는 거는요,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정지시키기도 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돈이라는 건.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는 거의 80년 되어오는 이 장관 북한 인민의 순환의 역사는
해외를 향한 탈출 이력서기도 해요. 그 외교관에 뛴 것도 있고 당중앙위원회 사상담당 비서 황장엽 선생, 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정치망명이자 김덕홍 선생, 다 정치망명입니다. 60년대에도 있었고 70년대에도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고 그때는 기득권이 됐지만 90년대부터는 난민 수준의 탈북 행렬이 이루어졌어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승산이 없는 체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북한 김일성 족속이 행운이기도 해요. 인접국의 비독재 국가 대국들이 딱 있었고 군사분계선이 딱 막아서 있었고 저 북한이라는 땅이 지정학적으로 동국권 가운데 있어 보세요. 없어진 지도 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김길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북한 국방과학원 출판사 정책담당 기자 17년 경력입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0일에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김책의 혁명화 추방 나갔다가 탈북했어요. 그래서 1999년 1월 16일 자유대한민국에 귀순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독일. 그대는 어디서? 저는 일본에서 온 사키라고 합니다. 일본 분이세요?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독일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알아요? 북한은 알죠. 껍질만 아는 느낌이에요. 좀 자세한 정보는 아예 몰라요. 북한에서는 왜 김정은 찬양하는 건지, 김정은이 왜 찬양하는지 북한 주민들도 몰라요. 김일성은 제 나라 땅도 아니고 만주벌판에서라도 반일을 했다고 해서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 그 신격 존경심 그거 없고 세순마차에 탔어요. 일에 다 말아먹었어요. 북한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정상적인 주민 생활을 다 파괴한 놈이 김정일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부터 봐야지 위험하구나 알게 돼요. 주체 사상은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이에요. 그러면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도 그 당사자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사람에게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전파돼서 어떻게 체제로 나가고 어떤 혁명 위협을 이루는가 이 사회적 현상 준비하는 과정을 사회 역사 원리라 그래요.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는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를 개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집단을 이루면 인민대중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니까. 이게 역사의 주체이고 역사를 주동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낱개로 방치하면 안 된대요. 사람이 뭉쳐서 그 어떤 인류 이상사의 공산주의로 가자면 조직화해야 된대요. 청년은 청년동맹, 여성은 여성동맹, 그 다음에 당원은 당원동맹, 군인은 군인, 정치적 행정적으로 무리를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뭉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직화만 하고 의식을 틔워주지 않으면 목숨 바쳐 투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대중을 묶고 세우고 계속 사상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의 그 다음 단계예요. 주체의 사상론이고 조직론이에요. 주민을 묶고 세우고 사상 세뇌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사람이나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무리가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공산당 이게 그 무리예요. 인민대중이 선진 분자들로 조직된 골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골간만 있으면 안 된대요. 이 골간도 누가 리드해야 된대요. 이 골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뇌수로 있어야 된다. 그 뇌수가 북한에는 김일성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은 조선혁명의 뇌수로 딱 돼 있어요. 근데 김일성 족속은 주체 사상을 해외에 전파할 때 수령론을 쫙 빼놔요.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개인 독재 사상이라는 걸 딱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일본에도 주체 사상 연구소가 있다 하대요. 저 사실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도 같은 거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거를 금지한다는 거를 저 들었는데 혹시 이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러면 주체 사상의 확립 역사 간단하게 말합시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이 나온 게 60년대예요. 소련, 중국이 이념 대립할 때 소련이 세운 체제고 6.25 때 중공이 나와서 세워준 체제가 두 대국이 물어본 거예요. 일성아,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체제를 우리가 세워줬지? 아니다, 6.25 때 다 먹힌 거 우리가 나와서 너 강제졌다. 이제는 중국을 위해서 중국 편에 서겠는가? 중국을 까기 위해서 소련의 편에 서겠는가? 이 물음 앞에 딱 선 거예요. 김일성이가. 서구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다 소련 편에 섰어요. 중국 가만히 있다 보니까 베트남도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련 편에 서자니까 중국이 무섭고 중국 편에 서자니까 소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로서 우리 분수에 맞게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60년대 중후반에 나온 게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治, 국방에서 자위라는 4대 노선이 나와요. 이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주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도 주체 사상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황장엽이라는 철학쟁이가 있었어요. 후에 대한민국에 정치망명 하셨어요. 이분한테 소련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국 이론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 노선에 관한 어떤 당신 사상을 준비하라 해서 나온 게 주체 사상입니다. 나는 주체 사상이란 말을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 없었어요. 내가 1972년 4월 달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주체 사상이란 말이 없었는데 일본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974년인가 73년에 북한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주체 사상에 대하여 만장같이 일면 기사로 나갔어요. 그때까지 오픈이 되지 않았던데 그때부터 고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막스주의를 능가하는 철학 사상을 내놓고 싶었대요. 당신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김일성한테 가져가니까 김일성이가 보더니 소련 동지들, 중국 동지들 이거 내가 내놨다면 누가 믿겠나?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가자고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 소식을 듣고 황 선생님 그걸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가져가니까 쭉 보다니까 개인 신격과 세습에서는 이걸 능가하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황 선생이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연구하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봉된 게 바로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일성이 주체 사상 관련 답변인 거예요. 그때부터 주체 딱지가 딱 붙은 거예요. 72년 4월 달에 들어갔는데 아니 어떻게 74년도부터 생뚱맞게 주체 사상으로 조제가 다 변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정리가 안 되다니까 교과서도 없어요. 내일 강의 안 나면 오늘 프린트 찍어서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 앉아 듣는 거예요. 북한도 그때 정리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나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나간 게 주체 사상인데 북한의 엘리트 기득권은요. 밤 12시에 주체에 자는 걸 두드려 깨어서도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대보라 하면 쭉 말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내려갈수록 평민은 모르지만은 기득권 거기에 딱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는 기득권에 진입을 못해요. 그렇게 강제로 세뇌시켰어요. 북한 주민들은 60년대까지 사람들 내놓고는 마르크스주의를 똑똑히 몰라요. 그 다음부터 70년대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90년대에 들어서니까 지겨워진 거예요. 수령만 따라가면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산다 그랬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올라앉아서 공산 세습 후계자 발판을 세우면서 전국의 모든 재원을 통틀어서 수령 우상화에 돌리고 두 번째는 전쟁 준비에 돌리고 핵 개발이요, 미사일 개발이요. 이게 세계의 나라 자랑하는데 써버리고 돈도 안 나오는 거 깨끗이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업 역량이 영에 가깝게 떨어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세부 가입은 안 했지만 중국과 소련 덕에 전략 자원을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80, 90년대, 80년대 공산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딱 끄는 거예요. 무상이건 유상이건. 왜 끄는지 알아요? 정세가 안정돼야 중국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개혁개방에. 대륙국가로서 너무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끊고 러시아는 벌써 70년대 중후반부터 너희는 어차피 동양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어차피 중국 손 들어줄 것 아니야. 버려버린 거예요. 무늬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지원이 끊기고 그렇게 되다 나니까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체 사상은 정말 위대한데 우리가 이걸 아직까지 못하는 거는 적대 세력,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우리가 너무 오리지널, 명백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절의 봉쇄에 압살하자고 70년대 중반부터 책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둘째, 소련 수종주의자들,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판 수종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져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더 그들의 리상까지 대표해서 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것. 또 핑계도 요상하게 돼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들어가니까 누구도 주체사상 입에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출생해서 90년대 북한에서 공부한 아들은 주체사상도 몰라요. 그럼 제가 들었을 때 지금 신격화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신격화는 말 자체가 우상이에요. 김일성 때는 항의를 했고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팀전을 할 때예요. 벗도 많았어요. 어쨌든 공산 진영이다 나니까. 그리고 김일성 자체가 항일 그 지도자가 됐다니까 제 말로는 김일성에 대한 존경은 좀 있었어요. 북한 주민 사이에. 그래서 쭉 김일성이 북한 주민 사이에 존경심을 100으로 보면 아들 새끼한테 세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 애한테. 김정일 대와서는 애비가 위대했으니 아들은 응당히 위대하겠지. 북한 주민들 또 봉건에서 곧장 넘어가다 나니까 세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관념적으로. 김일성이 100이 존경심을 받았다면 김정일은 50을 받았어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그대로 이해하겠는데 굽사했어요. 김정일이가.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중국 한 해, 중국 2번, 러시아 가서 푸틴까지 만나봤고 과로로 직사했어요. 김정일 은희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관성이 특히 70년대에 출생해서 80년대에 출생해서 자란 모든 세대가 세습에는 어떤 정치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원래 김씨가 올라앉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반기들 변명거리도 북한 주민들은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의식 수준이. 그러다 나니까 뒷가닥 올라앉았는데 오늘 김정은이는 그저 하랩이 애비가 만들어놓은 신격화 우상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김일성 때는 모든 언론의 선동 구호들이 저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다 그 공산주의 사회, 노동개혁화, 혁명화, 뭐 이 밥에 고기국 이걸로 매닥질했지만은 김일성이는 인민의 어버이, 태양의 미소 이런 이미지라도 있은 거예요. 적어도 인민을 안 건드렸어요. 김정일이는 올라앉으니까 나는 수령의 위협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있고 파워있고 준비된 세습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올라와서 전투 노름밖에 벌린 게 없어요. 전격전, 돌격전, 속도전. 그래서 북한의 모든 전체민을 향한 구호가 뭐예요? 전체민이 총을 쏠 줄 알아야 된다. 전체민이 인민군, 북한 주민 관계없이 수령을 옹호하는 성시의 방패, 총포탄, 자폭용사가 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한 해에 한 번씩 연내 행사로 군사훈련 나가요. 모든 체육 종목의 1순위가 군사 종목이에요. 군사 체육 종목이에요. 군국주의 전형이에요. 식량 배급이 절대 안 났어요. 이젠 이래도 로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그러졌어요. 오늘 김정은이는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누구나 모든 주민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뒤에 가서는 자 개새끼도 저렇게 욕먹는 건 없을 거요. 다 욕해요. 북한 주민들은 또 불의가 사나워요. 욕해도 욕하다 걸리면 이게 직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하나? 조카 새끼가 말이야, 손자 새끼가 말이야. 그러나 알 사람들은 저게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저건 정의를 염두에 뒀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언어예요. 독일에서 라디오 방송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 기자. 네, 벽 무너졌잖아요. 그럼 북한도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동독 서독의 통일은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동독을 정리할 때 내등분을 했어요. 주변에 대국이 소련밖에 없어요. 러시아밖에. 그래서 동독은 기사 하나로도 베를린 장벽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말하자면 지정학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북한 그게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숨이 앞뒤로 다 막혀 있는 게 북한 지대예요. 내려오면 군사 붕괴선이요. 유엔군이 지키고 있어. 이거는 아예. 오 가면 중국 점 덩치가 커요. 소련 점 정심이 깊어요. 이건 뛰지도 못해. 뛰려면 가다가 죽어야 돼요. 비민주 국가들이에요. 동독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에 너무 지겨워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때는 벌써 자유의 싹,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랄 때예요. 독일하고 동독과 서독이 의미해서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동독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공산 동독이 그렇게 무너진 게. 북쪽 주변에 캄보디아, 베트남, 부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만 있었어도 북한 저렇게 못 견뎌요.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정리되면 북한 사람들이 아마 관광 1순위가 독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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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독일과의 관계들이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과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역사를 여기 렉시콘이요, 렉시콘. 네, 박사님이 기자 출신이요. 박사님이신 나는 그런 거 파는 건 내 취미 생활이었어요. 북한에서. 17년간 내가 복무했던 것은 북한 국방과학원 정책 담당 기자였어요. 김정은이 이제 북한 군부대 고기까지 챙겨갔다고 예, 하고 예, 예. 그래도 좀 그런 군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막 따뜻하진 않았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합시다. 김정은이 제 집에서 고기 차려 간 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군부대 현지 시찰 나가면 그 지역 그 주민들이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대지를 다 바쳐야 돼요. 대지를 강제로 내든지 자원적으로 내든지 바쳐가지고 그걸 다 들어서 고기를 만들어서 김정은이 오는데 맞춰가지고 김정은 선물로 김정은이가 들고 간 걸로 딱 돼 있어요. 김정은이가 무슨 집에서 돼지 기른다고 돼지고기 갖고 내려가겠어요? 어차피 김정은이 선물로 돼지고기를 가져가든 맥주를 가져가든 다 북한 그 경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북한 전체 주민 목숨도 김정은 거니까 그 돼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번 어느 군부대에 출동한다. 현지 잘 나간다면 잉어도 출장 다니고 돼지도 출장 다니는 게 북한입니다. 인민군 후방 사업 어떻게 되는가 보자면 살짝 엉뚱한 구분대 양어장에서 잉어를 싣고 김정은이가 가는 부대에 가서 불어나요. 수종을 기쁘게 해준다고. 돼지도 역시 출장 다닙니다. 1호 행사 돼지들이죠.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김정은이는 나라가 제 거고 전체 인민이 목숨까지도 다 자기 거지만은 북한은 생산력이 0에 가까운 나라예요. 40년째 주민 밥도 못 먹이는 나라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유구한 직업이에요. 농업이라는 이 신성한 직업은 누구한테 해도 주지 않고 누구를 질투하지도 않고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김일성 족속이 다 파괴했어요. 농민까지도 굶어 죽게 만들어 놓은 게 김일성 족속의 통치의 결과예요. 그거는 꽤 맞추는 거고 내가 그러잖아요. 북한 전한 역사가 사고의 역사라고. 일판만 벌려놓으면 사고예요. 우리 이거 정확히 합시다. 북한은 군사훈련도 아파트 건설도 무슨 공장 건설도 토목장이나 같아요. 북한은 모든 건설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동원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최저기 때문에 어느 공사장이나 사고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쩌다 알려져서 그게 중불나게 희귀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무리 지어 다니는 데는 사고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때도 사고 없으면 북한이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게 낙후하고 허들어 빠지고 모든 노동 안전에 대한 그 규칙은 있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게 북한이에요. 노동 안전에 대한 규범은 대충 있어요. 그걸 표시하는 게 모든 공사장의 노동 안전 이것만 하나 써놓으면 네가 알아서 지켜라 그거예요. 우리에서 뭐 떨어지든 아파트가 무너지거든 우리는 써놨다.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입니다. 열차가 곤두박질에 바람나서 그 열차에 몇백 명이 다리에서 떨어져 수장돼도 뜨끔도 안 하는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1990년대 초에 통일거리인가 광복거리에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맞춰서 완공을 해야 된다고 온 겨울 시멘트 몰탈 이기며 끝까지 쫙 올라갔다 해빙기에 들어서 아파트가요 호로록 무너졌어요. 거기에 숱한 군대가 바글거리던 공사장이에요. 그래도 신문 한 줄도 안 나는 게 북한이에요. 사고 났구나. 간부들만 욕하면 끝이에요. 수령이 뭘 달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수령이 전사고 그거는 파생돼 나온 유언 비호라고 보시면 돼요. 민심달래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전체 인민이 수령을 달래고 위로해야 되는 게 시스템이라니까. 인민을 위해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 인민이 있는 게 북한 체제예요. 그래서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는 많아요. 이번에 중불나게 어쩌다 10년에 한 번 사고가 나서 김정은이 위로해졌다.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수령에게 근심을 끼쳐드렸습니다. 이런 사고로 이런 식으로 인민이 위로하는 거지 수령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수령은 뇌수로 돼 있고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거는 인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김일성 족속이다. 이게 북한 주체사상 통치절학의 본질입니다. 너무 자랑할 게 없어서 해놓은 게 없어서 지적 자랑할 게 없어서 북한이라는 그 어떤 체제의 밥가마는 김일성이가 이렇게 저렇게 옥수수 밥이라도 지어놨는데 그걸 계속 보충할 능력이 없어서 김정일이가 빡빡 긁어먹고 가마까지 다 망가뜨려 놓은 거 그 망가진 가마를 떼고 붙이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게 북한 체제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중불나게 김정은이가 그랬다 어쨌다 그거는 뭐 중불나게 그런 소식이 나왔으니 그렇게 되는 거고 어느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수령이 합동 장례식에 가는 거 봤어요? 어느 국가 같으면 다 나가요. 국가 지도자는 군 통수권자이기도 해요. 몇십 명이 죽어도 나가요. 이거는 몇백 명이 죽어도 김일성 족속이 인민군 그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위로하고 뭐 했다는 뉴스가 북한 정권 간판 올린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고로 죽이면서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답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 인민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수다 수령을 위로하는 체제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 체제의 국민은 김일성 족속의 노예 인민입니다. 노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일성 족속이 수립된 북한 체제가 자유세계의 기준에서 보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자유세계는 자다 깨나면 뭔 일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YTN이라든가 이거 하면 1시간만 켜놔도 기사가 100개씩 막 새로운 기사가 떠요. 북한은 아침에 한 번 올리면 저녁까지 한 건도 안 올라가는 그런 나라예요. 아침 7시, 8시 한 번 띄우면 끝이에요. 통신사가 그 지경이에요. 조선중앙통신, 노예주의, 봉건주의, 신종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믹스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군 사기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것도 없어요. 우무병력제니까 10년씩 나가요. 10년 이상 군사복무하는 나라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사기라는 거는 숙명이 돼서 우무병력제이기 때문에 다 나가요. 사기라는 것도 없고 하루 고깃국 먹으면 사기가 올라가고 북한 군대들이 먹는 고깃국 하면 대한민국 고깃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돼지가 장화를 신고 지나간 국물입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중대에서 잡았다면 중대장이 떼가지 소대장들이 논아가지 60, 80명은 되겠는데 병사들이 입에 갈 것도 없어요. 이 계급장이 높은 순서로 주런히 떼먹습니다. 그래서 만세 부르고 어쨌든 왔다 갔으니까 이게 또 왜 그런가. 김일성 족속이 군부대를 현지 시찰하고서 병사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면 모든 북한 전체 수백만 군사 군대 중에서 수령과 접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노동당에 입당해요. 성물이 돼버려요. 수령이 한번 접견했다 해가지고 옆으로 가루 달아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신이 만진 신과 악수하고 신과 대화한 대상이기 때문에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노동당원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노동당원과 비노동당원의 정치적 대우 기간 종업원 모임에 모인다 하면
식사 기간 당 책임자 지배인이 연산한 다음에 노동당원들에게는 따로 포치할 것이 있습니다. 당원들만 남고 다 나가시오. 이게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거 들을 때 그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몰라요. 비당원은 말 한마디 때문에. 노동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사람값에 가겠다고 노동당 입당에 전체적으로 10년 복무하고 노동당 입당 못하고 들어오면 군사복무를 어떻게 했길래 군대에 나가서 입당도 못하고 와.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은 노동당이고 나발이고 반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요. 노동당은 이미 뭐 신분적으로 입당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본인만 모를 뿐이지. 개업적 신분제도에 의해서.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김정은이가 돼지고기 가져갔다. 그래서 고맙죠. 다른 부대는 못 먹는데 쟤네 부대는 먹으니까. 그래서 그 가져간 고기를 1년 365일 먹는다면 기세 차겠지만은 김일성 주석이 한번 현지 시찰한 부대는 또 얼마나 달기우는지 몰라요. 왜? 전군의 모범이 돼야 돼요. 훈련에서 모범, 정치 상학에서 모범, 행군에서 모범, 부대 꾸리기에서 모범. 날밤을 자질 말아야 돼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싫어요. 내 소년단원 때 우리 학급이 김일성을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후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달달 벗겼기 때문에 모범 소년단 받아야 돼. 하나만 받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2중 모범 소년단 또 받아야 돼. 3중까지 받아야 돼. 그 김일성 주석이 현지 시찰한 부대 김정은까지도 어중급 영예 붉은기 1중대 어중업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어중업이가 백두 밀림에서 김일성인 척 가장하면서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김일성 흉내를 내며 일본 군대를 끌고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유했다. 요걸 따라 배우는 게 군운동이에요. 붉은기 중대, 2중 붉은기, 3중 붉은기, 5중업 따라 배우기 1중, 2중, 3중 그 부대가 얼마나 뽑기는지 몰라요. 그럴 땐 옆에 현지 시찰한 부대들은 깨거서해요. 저렇게까지는 폭달 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깨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려갈수록 일반 병사들은 무지해요. 부러워하죠. 그러나 별을 벌써 한 줄에 2~3알 이상부터 달면 진짜 귀찮은 거예요. 나는 늘 치가 떨렸어요. 종합대학 들어간 날부터. 세계문학전집을 숨어서 봐야 돼. 눈만 뜨면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김정은 모든 당정체, 혁명 역사를 달달 외우라지. 한 해에 서너 차례씩 시험까지 쳐야 돼요. 북한은 전체 인민 동원 국가니까 모내기철이면 전체 민 학생을 콜리게까지 다 끌려나가야 돼요. 나는 정말 늘 치가 떨리고 늘 이가 갈리고 늘 억울했어요. 국방과건 정책 담당 기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의 모든 야망, 체제주의 야망, 거의 대남 무력적화 통일 야망이 읽힐수가 짐작된 게 국방과학원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다른 사회에는 다 몰라도 거기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김일성 주석의 야망을. 너네가 먼저 깨쳐야 그 야망 실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린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17년간 짬밥 먹은 기자예요. 그래서 북한 언론 분석하는 법, 북한 체제의 야망, 변하지 않는 야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99년에 나온 게 북한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알겠나. 천만의 말씀. 북한은 국가 비전이 변하지 않았어요. 야망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선 국가 지도자가 세습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한 개도 변하지 않았어요. 79년 동안 오단하니까 되지도 않은 걸 포효탄하니까 나라가 족골이 된 거예요. 내 시야에서 하루도 김일성 주석을 놓치지 않아요. 나는 북한 언론을 쫙 분석하고 나면 김정은은 며칠 후에는 뭘 하겠구나. 난 그 감까지도 잡아요. 김정은 역시 김일성, 김정일 했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요. 세습 지도자이기 때문에. 죽은 김일성, 김정일은 김정은의 모습에서 영생한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말이나 돼요. 21세기.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대라는 건 병영 생활을 할 때 제일 강해요. 병영 생활을 해야 주늘이 서고 전투력도 훈련의 강도도 높아지는데 군은 먹이지 못하다 나니까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 병영에 갇혀놓으면 굶겨 죽일 것 같으니까 온 나라 공사판에 다 풀어놨어요. 군인을 부대별로. 그러면 나가서 누가 먹이는가? 동원된 지역의 인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물자로 먹여 살리는 게 북한이에요. 오늘
설날까지 병영에 가둬놓으면 영양실조 군에서의 아사자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도 못 시켜요. 먹지 못해 훈련 못한다. 말이 돼요? 장악력과 동원력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영양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공사판을 끌어내는 거예요. 발전소 건설, 온실 건설, 휴양지 건설, 살림집 건설, 아파트 건설 끌어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전체민이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하다 나니까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수단이 없어요. 노동자도 농촌에 나가 일해야 돼. 노동자군, 기술자군, 기자군. 나 김길선 기자지만은 공사장에 나가서 여기다 세멘트 넣고 세멘 갈비고 이러면 난 미장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내가 내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은 150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동문이 많아요. 그 수령 하나 잘났다고 떠들어요. 전체 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도발 능력은 모르겠지만 전쟁 능력은 없다. 산업 역량이 0이에요. 그 북한군요. 그 석기들이에요. 밥 주면 충성, 안 주면 왜 안 줘? 가장 원초적인 게 먹는 문제예요. 북한은 군사력, 전쟁 능력으로 볼 때는 저 후티 반군에도 못 비길걸요? 북한이 위험한 거는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온 나라 전체 국민 군인을 인질로 잡고 방패로 세워서 마지막 그런 악의적인 행위 히틀러처럼 할까봐. 그런데 북한 김일성 족속의 처지에서 볼 때는 그런 미천도 없는 게 북한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챙겨놓읍시다. 군사력. 중거리 미사일을 1984년 10월 25일부터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30년 넘는데 아직도 시험 발사예요. 그리고 자꾸만 신형이라고 까불어대요. 그리고 둘째,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장소를 보면 알아요. 멀리 끌고 나갈 힘도 없어요. 평양 근방에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그 옆에 종합공장이 딱 있어요. 나 그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게 천지분간 못하는 놈이라니까. 어느 국가도 어떤 독재자도 체제 유지해서 자기가 엉덩이 깔바냐이는 수도보이에요. 정상국가군은 비정상국가군. 거기서 대량 살상무기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한다는 또라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국가 지도자가 결국은 뭔가 끌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명분 세우자니까 계속 선전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살아서는 볼 것 같지도 않는 아주 요원한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은 데 또 두고 있어요. 난 자주 봐요. 그건 뭐 북한 김일성 때부터 본 거예요. 노래? 친근한 어버이인지 뭔지. 유치원생을 작사시켜도 그렇게 안 해요. 사이코들처럼 만들어놨어요. 노래 가사가. 아이고 물고 빠는 식으로 노래를 그 지도자를 향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김정은 수순이지요. 한번 봅시다. 김일성이는 1987년부터 전쟁 준비해서 밀고 나갈 때 유색 역량을 보호하고 진격을 본격적으로 하자면 북한의 모든 포무기를 자행 자동화해야 된다. 112호 과제. 11월 2일 날에 지시를 내린 거예요. 90년대 초에 그때 내가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총화에 업소보로 참가했댔거든요. 김일성이 죽기 2년 전에.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죽으나 사나 영혼만은 해야 된다. 이거를 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래놨어요. 정내 못했어요. 천신만고 만들어서 수제 미사일 만들어내서 우리 세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피하라고 해서 저 천지분간 안 가게 저렇게 까부는 거예요. 진짜 든든하다면 저러질 않아요.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족속의 세세년면 독재자 유지예요. 지위 유지예요. 그래서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봉건 체제가 계속 적장자, 세자에서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수순, 형태, 본질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왕딱지를 뽑고 수령딱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이 세우고 김정일이 디테일을 채우고 자기가 지금 책 맡고 나가는 세습 권자를 영원무궁하게 유지시킨다. 그거를 자기가 뺏기는 순간에 망고의 범죄자 족속으로 지구상에 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세습 독재자보다도 가장 가혹하고 가장 오목한 징벌을 받는다는 걸 딱 알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김일성 족속의 최악은 뭔지 알아요? 정적은 정적돼서 죽였다 치자. 일방적으로 식량 배급제를 붕괴시키고 차단해 놔가지고 식량 배급제에 50여 년간 길들여졌던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시스템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끊었어요. 전시도 아닌 평화 시기에 다국민도 아닌 자국민 300만 이상을 굶겨 죽인 놈이에요.
주의 후계자설 자꾸 말하는데 그만 식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봅시다. 북한 체제를 정확히 하면 걔가 후계자 발뒤치고 후계자라는 말이 그 측근과 북한 권력의 핵심 그런 말 나왔다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목을 내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 북한을 모르니까 그렇게 분석한다 보시면 돼요. 북한 군부대 사정은 사상의식이 먹는 데만 매달리고 너무 그러니까 고양이 안 돼요.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먹여놓은 사람을 은유로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인민, 백성, 재부를 다 강탈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최근의 턴을 보면 전체 군이 김정은에 살고 죽고 하게끔 무장시키고 전체 공사에 동원된 전체 군인들이 당중강 착간 쪽에 부대가 서서 충성선서를 결의하고 공사장에 나가라 그래요. 매일입니다. 매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74년에 올라앉자마자 전체 북한 주민 매일 선수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1년이 지나면서 점점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침 8시에 정식 충성의 선서를 시작하는데 출근을 그때까지 돼야 되는데 북한 평양시 보수 사정이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교통사정이. 3번 지각하면 책벌을 받아요. 가다가 지각할 것 같으면 아예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프다고 연락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지속되다니까 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날로 집어치웠어요. 명절날마다 한다. 오늘 김정은이가 그것도 모르고 또 복원했어요. 매일 충성선서를 맹세 다지는 걸. 이 정도로 왔으면 김정은이 무서운 거라. 얘네들을 내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지휘권을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충성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루세끼 고깃국 먹으면 충성도가 100으로 올라가요. 그걸 못해요. 보세요.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전야전, 밤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한 전격전으로 모든 군이군 민간이군 투쟁하라는 것. 명중포화, 연속포화, 집중포화를 퍼부어서 주민사상교회 전에서 끌어내라는 것.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도 극단을 치닫는 군국주의적 발언은 없었어요. 이게 왔다는 거는 그만큼 통제 능력이 없다 그 소리예요. 기초적인 시스템도 작동을 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부동의 첫째고 마지막이 식량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국가와 비정상국가를 표면적으로 제일 지격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민들이 서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자유국가, 민주국가 주민들은 어디 가서 서 있는 사람이 많대요. 어디 가도. 독재국가 가난한 나라는 어디 가봐도 100명이라면 98명이 앉아있고 2~3명이 서 있대요. 맥이 없어서. 북한 주민들이 군이군 뭐군 얼마나 영양 사태가 나쁜지 알아요? 80년대 말부터 제대로 먹이질 않아서 김일성 족속이 이렇게 나라를 후퇴시켰어요. 아, 저런 체제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특히 저런 건 현 시대에 더 불가능해요. 이젠 끝까지 왔다고 봐요. 북한 체제는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간단한 작용으로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만든 것 역시 자유세계 북한에 대한 철저한 무시, 무관심. 그렇다고 북한에 투자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라진 선봉에 중국이 투자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김일성 족속은 외화를 좀 벌어보겠다고 80년대 말에 라진 선봉 지구를 황금의 삼각주라고 떡 붙이면서 우리는 오픈시켜 놨으니까 어느 나라나 원하는 나라 들어와서 무역하시오. 중국에서 기껏 들어갔다는 게 정말 삼부로 기업인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래방 차리고 카지노 차리고 정확하고 정상적으로 준비가 된 기업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예, 한때 화제됐던 건 틀림없어요. 온 가족이 탈북해서 외국에 영사관인지 담 넘어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탈북민들은 개개인이 다 자극적이고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독보적으로 찍혔으니까 그 사람 자기 억울함을 저렇게 화면으로라도 남길 수 있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탈북민은 오던 길에 딸을 잃고 악어에 잡혀먹어도 남긴 증거가 없어요. 사활을 걸고 다 온 거예요. 영사관 군에는 일본 땅이에요. 일본 영사관이라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끌어내질 못하죠. 그 지혜번권이니까 외교관계에서 저걸 끌어낸 거는
또 공안은 명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보고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봐도 대사관이건 영사관이건 모든 내각의 그 나라의 무장이 딱 받쳐서고 있는 거예요. 공안은 자기네 할 일을 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출처불명의 증명서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단속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죠. 그렇게 도망쳐 나온 김일성 족속의 노예의 운명에서 저렇게 도망쳐 나온 모든 탈북 가족, 개개인의 탈북민에게 저 사람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너나 없이 정도의 차이, 각도를 달리할 뿐이지 저런 일은 다 겪어요. 이것도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자유화된 다음에 김일성 족속이 북한에 탈북한, 살자고 생명을 걸고 탈북한 모든 북한 주민을 노예 잡아들이듯이 한 그 망고의 제약도 꼭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각자가 쓰는 수단과 방법은 다 달라요. 그분은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밖에 없다고 해서 들어간 거고, 거긴 정답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그 도망의 길에서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남편이나 마누라와 헤어져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 안 해요. 어차피 남남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이 한해서는, 자식을 북한 땅에 뒀다든가 저 만주광야에서 잃어먹은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북한은 도망친 노예들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내 백성이거든. 자기 가축이나 같으니까, 말하는 가축이나. 그러니까 길을 쓰고 잡아 들여가는 거고, 현 시대에 그 온 세상에 뜨들썩하게 잡아 들여가는 족속은 저 악마 같은 김일성 족속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건 다 알아요. 거기서 내가 알기는 조사하는 데서 첫째, 북한식으로 말합니다. 남조선 국민과 접촉한 적이 있는가? 교회와 접촉한 적이 있는가? 신부든 목사든 스님이든 접촉한 적이 있는가? 왜 북한에서는 이 종교는 몽땅 제국주의 앞잡이, 제국주의 간첩 선견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철저히 조사하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조마자도 그 비밀은 저 체제에서 살다 나면 그거는 제2위 생전 DNA로 딱 들어가 배겨요. 뭐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맞아 죽어도 그건 불질 않아요. 있어도 없다 그래요. 교화형을 매겨가지고 마치면 또 내보내요. 한 번 자유, 북한 밖의 세상을 맛본 사람은 잡아다 놓고 형기를 매겨서 교화가 완성됐다 내놓더라도 또 도망칩니다. 그 북한 밖의 공기를 한번 쐰 사람은 북한 땅에 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많은 그 공안에 잡혔던 분들이 말에 의하면 때리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비밀 계약에 의해서 그 자국민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넘어가면 너네가 잡아서 넘겨주고, 너네 나라 국민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잡아서 넘겨준다, 이런 협약이 있대요. 그렇게 놓고 볼 때 공안은 모른 척 할 뿐이지 김일성 족속을 좋아할 건 공산국가도 없어요. 천만 밭도 못 먹이는 놈이에요. 경제를 다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득이한데요. 공산중국이 그 정치적 그랬던 꽃갈모잘 독재국가라는 그 말 공통성 외에는 득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잡으면 잡아 내보내주는데, 그 어떤 탈북민은 그러더라고요. 공안에 잡혀서 신문 다 받고 아무 날 넘어간다 할 때 밥이라도 실컷 먹고 가라고 공안이 밥을 먹이더래요. 그 인간 세상은 똑같아요. 정치가 글러먹은 거지. 모든 사람도 북한 주민들을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지 알아요? 애건 어른이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북한 주민들을 딱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지 알아요? 눈하고 입이 제일 먼저 보여요. 50년 이상의 저 열악한 속에서 늘 인간으로서는 이게 정말 가당한가 의심도 품어볼 권리가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에 전체 북한 주민들 톡 볼 때는 눈하고 입밖에 안 보여요. 그 모두가 각자가 한많은 슬픔과 호소를 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나올 때 눈하고 입 정말 소홀히 보질 않아요. 영혼을 담고 있어요. 김일성 족속이 저 긍지 높은 고구려의 후손들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눈에서는 각자가 절망, 생계형 절망, 희망에 대한 갈망, 어떤 그 증오심 다
들어가 있어요. 웃는 것 같아도 웃질 않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개성공단 때 그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매일 출퇴근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3년인가 있는 기간에 웃는 북한 주민을 못 봤대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독보적인 재산이 뭔지 알아요?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갔어요, 저놈의 속속은. 입도 항상 벌리거나 앙다물고 있어요. 배고프면 벌리고 악이 나면 앙다물고 있어요. 그게 북한 주민들이 일상이에요. 저 유구한 역사에 자유의 공기를 단 하루도 맡아보지 못한 가장 불우한 동포들이랍니다. 북한 북쪽 지역에 버마, 라오스, 대구,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두세 개만 있었어도 북한 지탱 못합니다. 그 부모하고 같이 잡히면 어린아이는 절대 구류장기건 감옥에건 넣질 않아요. 미성년자는 10살 미만의 애들은. 북한은 문서대국이니까 도망친 자위 가족의 사둔의 팔촌까지 다 기입돼 있어요. 형제고 뭐고. 그러면 거기서 찾아요. 얘를 양육할 애를, 보호해줄 애를. 그렇게 해서 국가가 명령으로 내려요. 독재기관이. 애들은 교화를 가야 되니까 너희가 맡아서 길러라. 그렇게 돼서 부모 수라에 떨어져서 삼촌 집에 가든 이모 집에 가든 그 대책은 취해요. 생계형 탈북자인 경우는 대사도 잘 받아요. 한 몇 년, 10년 먹고 들어갔어도 걔들도 알거든요. 모든 인민 생활이 풀리질 않아서 식량 배급제도가 국가가 마땅히 배급해야 될 사회주의 제도의 최고의 우월성이라고 한 식량 배급 제도를 복구 못해서 그런 난이 일어났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총살도 안 해요. 물론 조기강하고 접촉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른 케이스고 그때는 형기를 매겨요. 5년, 7년 매기죠. 그것도 수령 신정주의 국가니까 수령이 제일 또 운덕을 피할할 수 있는 게 4대 명절 있죠. 태양절, 광복절, 뭐 김일성 족속과 관련된 4대 명절에 대사령을 또 내려요. 거기서 또 형기를 감량시켜서 저기 내보내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공간도 열어놔요. 그쪽 지대 주민들 내놓으면 고향집에 보내죠. 걔들은 추방할 데도 없어요. 어차피 북중 국경지대니까 대구 쪽부터 전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쫓아낼 데도 없어요. 오늘의 현 시대의 전체 인류의 지성의 높이, 발전, 의식 발전의 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노예 국가고 고만고만한 중세 시대에 다 있었다면 그게 문제나 되겠어요? 북한 하나 저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산 중국까지도 나름 발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직 지구촌, 인류의 수치고 현대 문명의 수치인 그런 작태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 문제니까. 현대 기준에, 문명의 기준에, 인권의 기준에, 인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야만적이기 때문에, 범죄적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찍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탈북할 때 내 아버지를 만나고 나왔어요. 평양까지 찾아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는 한일 군 보위사령부에 계셨던 간부예요. 길자야, 그 길에서 절대 남을 믿지 말라. 다른 사람을 옆에 붙이지 말라. 너희끼리 죽든지 살든지 움직이라. 너희 가족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연과 연관된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독재국가에서 비정상 독재국가에서 사는 길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남는 건 없어요. 그러나 탈북의 전 과정에서 내가 늘 한 번 딱 본 광경은 연길시의 해란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그 강 쪽에 나가 있는데 얼굴에 퉁퉁 분 요만한 총가게가 나한테 오더니 돈이 없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린 알아요. 같은 북한 주민으로서 얘 북한이라는 거 알아요. 너 북한에서 왔나? 넌 어디서 왔니? 그 조그만 게 황해도에서 올라가서 탈북했더라고요. 근데 한번 잡혀나가서 하도 애니까 냅다 때리고 풀어놓더래요. 풀어놓은 다음날로 또 넘어온 거예요. 얘가 얼굴이 분 거 다 맞아서 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는가? 그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되지 않는 중국 돈 이런 50전인가 3원 50전인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내가 걔 손을 붙들고 말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너가 나 죽지 말자.
꼭 살아서 저 체제 망하는 걸 보고 죽자. 나한테 맹세하듯이 걔한테 맹세했던 기억은 지금도 있질 않아요.